낭만서점 30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경환씨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이제 일주일마다 녹음하기로 결정을 하고 만난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책 한 권을 들고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뿐하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고, 오늘 오는 길에는 정말 오늘 선정한 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소풍 가는 기분도 약간 들고 마음이 어쨌든 가볍더라고요. 책 한 권이어서인지 책이 재밌어서인지 낭만서점과 이렇게 정 들어가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또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예. 혹시 지난 방송 피드백 해보셨나요? 네, 저는 모니터를 쭉 해봤는데요. 더욱 재밌을 수 있는 요령 하나를 터득했어요. 어떤 거요? 책의 내용을 낭독하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부족한 연기력이긴 하지만 지문이 나뉜다면은 좀 나눠서 읽기도 하고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네요. 한편으로는 낭독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력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기도 해요. 저는 그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누구한테요? 아내한테요. 한참 따라하더라고요. 편지 읽어봤어? 연기가 어색하다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제가 듣기에도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한창 그 타 방송사에서 이제 교육방송에서 낭독이 많을 때는 연기력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한참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좀 더 몰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없으세요? 너무 잘하신다고. 정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여자 역할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내 역할이시고 그래서 톤도 이렇게 좀 올리시고 하는 게 존폴? 이거였죠. 네. 네. 저희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여러분께 전해드릴 공지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낭만서점 짧은 이야기 공모전 2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1회가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저희 낭만서점이라는 이름을 또 알리게 된 계기도 이 짧은 이야기 공모전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짧은 이야기 공모전의 특성이 첫 문장을 저희가 제시해 드린다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글을 쓰시는 여러분께서 그 뒤에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요. 1회의 경우가 서점에 갔다 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남자는 거기서 있었다입니다. 그 남자가 왜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상상력 마음껏 펼쳐주시고요. 네, 그리고 짧은 이야기 공모전 2회의 이 첫 문장 과연 누가 제안을 하셨느냐 하면요. 정희연 작가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정희연 작가님께서 지금 낭만서점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남자는 거기 서 있었다. 이 문장에서도 정희연 작가님의 느낌이 향취가 느껴지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문장에 이어서 글을 좀 완성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원고 분량은 역시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고지 30매 내외입니다. 보통 단편 소설이 원고지 80매 내외거든요. 절반이 안 되는 분량인데 짧게 그 꽁트 분량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공지사항은 또 그 북뉴스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트랙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을 까칠한 품격이라고 달았는데요. 네, 신사의 품격 아니고 그렇습니다. 까칠한 품격입니다. 이 까칠한 품격과 어울리는 작품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논의를 한 끝에 이 책이 선정됐습니다. 네. 표지에서부터 까칠함이 느껴지는 어떤 표정에 백발의 노신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입니다. 예. 오베라는 남자는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작가가 썼고요. 얼마 전, 그러니까 2015년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이상 판권이 팔렸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나 봐요. 스웨덴 예. 소설인데. 스웨덴에서는 2012년에 출간이 됐고요. 한국에는 좀 늦게 번역이 된 건데,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인구가 900만인데, 그 900만 명 중에 70만 명이 이 책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북유럽에 계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스웨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예.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고 하면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복지국가이거든요. 항상 그 한국이 네. 이 복지를 비교할 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유럽 쪽과 등등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스웨덴이 그 뭐랄까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베라는 남자도 보면 네. 은퇴를 한 네.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북유럽의 그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프레드릭 베크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또 해드릴까요? 네, 경환 씨 부탁드립니다. 네. 프레드릭 베크만은 30대 중반의 유명 블로거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데뷔작이자 첫 장편 소설인 오베라는 남자는 그의 블로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독자들이 오베라는 캐릭터에 반해서 더 써볼 것을 권했고 그렇게 소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은 2012년 오베라는 남자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요. 이 소설은 출간 즉시 굉장한 인기를 모았고 인구 900만의 스웨덴에서 7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30개국 이상 판권이 팔렸고 또 2015년 말에는 영화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뭐 사실 그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소설의 시작이 블로그였다는 게 네.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국의 경우에는 작가로 데뷔한다는 게 어떤 등단 제도를 거쳐서 그렇죠. 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뭔가 작가, 그다음에 뭐 평론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타이틀을 붙이는 데는 신춘문예라든가 문예지 등단 등의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프레드릭 베크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블로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글을 보기 시작하면서 재밌다, 더 써봐라고 부추긴 끝에 이 장편이 탄생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맞죠. 뭐가 맞다 안 맞다보다는 이게 제가 지향하고 싶죠. 그러신가요? 네, 저도 글을 쓸 때는 어렸을 때부터 싸이월드 유행하던 시기에 꼭 그 비공개로 자기 혼자 써도 될 것을 예. 살짝 뭐 일총 공개라든지 네. 뭐 어떻게 살짝 공개를 하면서 글을 써나갔을 때 더 잘 써나가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도 늘 그렇고요. 네. 제주소년 홈페이지에도 간간히 글을 쓰는데 일종의 모니터 요원들이 좀 있어줘야 글이 써나가지는 것 같고 또 딱딱한 등단 제도가 있어서 어떤 내 글이 발표되기까지 어떤 관료제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느낌 없이 이제 함께 즐겁게 읽어나갈 수 있는 글들을 내가 펼친다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이 소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런 어떤 권위들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고 일반인들의 접근성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 접근이 좀 쉬워졌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블로그에서 시작된 소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작가가 골방이 틀어박혀서 자기 고뇌에 휩싸여서 혼자 외롭게 창작해낸 어떤 산물이 아니라 계속 독자와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소설 쓰기의 한 방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이 그런 점에서 그 일종의 연작 소설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커다란 플롯을 가지고 쓰여진 소설이 아니라 네. 앞에 짧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어졌잖아요. 모여져서. 네, 그러다 네. 보니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성된 연작에 가까운 소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연작 소설이든 장편 소설이든 간에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에피소드적인 특성이 여러분께 충분히 그 흥미를 끌만한 것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네, 그럼 오베라는 남자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베는 은퇴한 59세의 남자입니다.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관계없이 오베는 매일 아침 5시 45분에 일어나서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 이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이 까칠한 중년인 오베는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그녀의 곁으로 떠날 결심을 굳힙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오베의 앞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과 자꾸 마주치게 되면서 오베의 삶에 작은 듯 보이는 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네. 네, 이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오베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듯한데요. 네. 그 오베라는 남자가 어떻게 까칠한지 그리고 이 남자가 정말 야 이렇구나 이래서 까칠한 품격이라는 얘기를 했구나 싶은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베는 59세다. 그는 사부를 몬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의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은 강도고 자기 집게손가락은 경찰용 권총이라도 되는 양 겨누는 남자다. 지금 그는 일제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 흰색 케이블을 사러 오는 가게의 카운터에 서 있다. 오베는 점원을 오랫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자기 앞에 있는 중간 사이즈의 하얀 상자를 들어 점원의 눈앞에 대고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패드인가 뭔가 하는 거라 이거지? 그가 다그쳤다. 빼빼 마른 체질의 젊은 점원은 매우 불편해 보인다. 누가 봐도 오베의 손에서 상자를 잡아채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게 빤했다. 네, 맞아요. 아이패드요. 굳이 그렇게 흔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오베가 굉장히 수상쩍은 종류의 물건이라는 듯 상자를 향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던진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아이패드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블릿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서핑용 기기라고도 부르고요.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베는 점원이 방금 단어를 거꾸로 말하기라도 한 듯 바라보더니 상자를 다시 흔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물건은 좋은 제품이다. 네. 아니 저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이게 좋은 제품이냐고. 이게 좋은 컴퓨터냔 말이다. 점원이 턱을 긁는다. 네, 이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손님께서 원하는 컴퓨터가 어떤 종류냐에 달린 문제이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컴퓨터야. 빌어먹을 평범한 컴퓨터. 침묵이 잠시 두 남자 위로 내려앉는다. 그게 사실 그냥 평범한 컴퓨터는 아니에요. 아마 손님께서는 랩톱을 쓰셔야겠죠?
아니, 난 랩톱을 원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를 원한다고.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을 가르치듯 말한다. 랩톱이 바로 컴퓨터예요. 모욕을 당한 오베는 그를 노려보더니 삿대질을 하며 말한다. 너 내가 그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베는 마치 고백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상자를 바라본다. 키보드는 어디로 빼는 거지? 사실 이 제품에는 키보드가 안 달려 있어요. 이 말에 오베가 눈썹을 찌푸린다. 당연히 그렇겠지. 나한테 그걸 추가 구성품으로 팔아야 하니까. 안 그래? 그가 씩씩거리며 말한다. 아니요, 제 말은 이 컴퓨터에는 키보드가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화면에서 다 조작하는 거예요. 오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젓는다. 하지만 난 키보드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저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이 책의 첫 번째 시작 부분입니다. 네. 오베라는 남자가 그 컴퓨터 용품점에 아이패드를 사러 가는 그 그렇죠. 장면이죠. 아이패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러 간 거죠. 네. 네, 왜 그랬는지는 소설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래서 뭐 랩톱을 드리면 될까요? 근데 아니 컴퓨터를 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 부분만 보면 오베라는 남자가 사실 품격이 있다기보다는 까칠함만 있는 네, 그런 아저씨처럼 보여요. 네. 뭐 은어로는 꼰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개그 있습니다. 콘서트에도 이런 비슷한 캐릭터가 연기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이거 그렇죠. 아무튼 안 돼 뭐 캐릭터. 이런 네. 거잖아요. 예. 특유의 어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갑갑함에 대해서 표현을 한 그런 개그였는데 오베라는 남자에게서 살짝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서두에 이렇게 오베라는 남자가 정말 답 없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제 그 소설은 이제부터는 그 오베라는 남자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을 네. 또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의 주변에서 주변 인물들과 함께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예,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는데 경환 씨가 또 중점 깊게 네, 읽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도 또 이 소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서로 어떤 부분이 겹치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가, 예,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색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저는 이 오베라는 남자에게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사람이 원칙주의자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일과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틀에 박힌 삶을 지키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정확한 시간에 기상을 하고 또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하루 일과를 그렇죠. 하는데 아침부터 순찰을 돌죠. 예. 동네 순찰을. 그 부분 읽어보시면 이 오베라는 아저씨가 얼마나 이 변화를 싫어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잤다는 사람들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베는 평생 자명종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6시 15분 전에 눈을 떴고 그게 그의 기상시간이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살았던 근 40년간 오베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 여과기를 사용했고 늘 정확히 똑같은 양의 커피를 사용했으며 그런 다음 아내와 커피를 마셨다. 컵 2개에 한 잔씩 따르고 나면 주전자에 한 컵 분량이 남았다. 그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제대로 커피를 내리는지 몰랐다. 오늘날 사람들이 펜으로는 글씨도 쓸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 컴퓨터와 에스프레소 기계를 쓰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펜으로 글을 못 쓰거나 커피 하나 내리지 못한다면 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인가? 커피가 제대로 우러나는 동안 그는 감청색 바지와 재킷을 입고 나무 나무악신에 발을 집어넣었으며 쓸모없는 바깥 세상이 그를 실망시키리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중년 남자 특유의 방식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런 다음 아침 시차를 하러 거리로 나갔다. 그가 문 밖으로 걸어 나갔을 때 주변의 2층 집들은 침묵과 어둠에 잠겨 있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주택 사이에 난 도로를 따라 전진하듯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거주 지역 내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 옆에 잠시 멈춰 섰다. 금속 기둥을 퍽 하고 찼다. 흔들리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제나 확인해 보는 게 최선이었다. 오벤은 뭐든 간에 발길질을 하면서 물건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남자였다. 그는 주차구역을 가로질러 걸었고 밤사이 도둑 맞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패거리들이 불을 지른 차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차고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이 동네에서 여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오벤은 그가 아는 시찰 중 하나라도 그냥 건너뛴 적이 없었다. 그는 사부가 주차되어 있는 자기 집 차고 문 손잡이를 3번 당겼다. 여느 아침과 똑같이. 네, 저는 오베가 군인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참 군인을 했으면 잘했을 오베인데 군 입대를 하지 못한 사연도 사실은 소설 중간에 나오죠. 예, 심장이 안 좋죠. 심장의 질환으로. 그리고 이 오베라는 사람이 사부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부라는 차 한종만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사부차만 타고 다른 차를 타는 사람들, 특히 또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부라는 좀 브랜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스웨덴 차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전 브랜드도 몰랐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사부와 또 볼보라는 브랜드의 차가 나오는데 저는 볼보도 스웨덴 차라는 걸 또 처음 알았어요. 네, 예. 저도 그 차들이 근데 뭐 합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사부가 그 합병 다른 회사와 이렇게 합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경영이 어려워서 뭐 거의 이제는 좀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태라고 소설 나오더라고요. 속에서는 이제 오베의 인생 중에서 사부가 합병한 날 오베는 하루 종일 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베와 이 친구이면서도 동시에 좀 라이벌 관계였던 루네라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네. 그 루네가 바로 볼보를 타고 다닙니다. 네. 예. 그래서 볼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서 친구로 지냈는데 어느 날 BMW를 몰았다고 이제 차를 바꿨다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되죠. 예. 독특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산 차를 애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부와 볼보 어쨌든 스웨덴 차니까 괜찮은데 어떻게 독일제인 BMW 네. 그 속물 같은 차를 탈 수 있느냐 이렇게 뭐 화를 냈던 거죠. 동네 젊은 꼬마 중에서도 차를 대신 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정말 네가 좀 더 멍청하면 현대차를 살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네. 현대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스쳐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청년이 염두를 해 두었던 차는 르노였다고 해요. 프랑스 자동차죠. 그런데 어떻게 르노냐. 스웨덴 차를 사야지라고 하다가 현대차까지 나오는 건데요. 저는 현대차의 위상이 그러게요. 외국에서 이런 줄 몰랐네. 저는 차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오베의 시선이니까요. 예. 네, 존중할 수 있죠. 네. 가끔 이 외국 영화나 소설 보면 이 한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 보면 가슴이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적으로 예. 특히 분단 국가의 이미지가 있어서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이 자동차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소설에 있는데요. 제가
사부나 뭐 볼보나 이런 그 스웨덴 내에서 가지는 위상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자동차가 사부가 뭐 어떤 차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차가 멋있더라고요. 네. 여튼 이렇게 오베라는 남자는 동네의 뭐 이장 같은 사람입니다. 네. 예. 그 스웨덴의 이 마을이 뭐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독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곳인데 이 마을에서 루벤은 실제로 그 동네 대표를 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하다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벌 루네에게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네. 본인은 빼앗겼다고 네, 얘기하죠. 본인은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네,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를 몰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동네 사람들 모두 이 까칠한 오베의 어떤 집권을 좀 반대했을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네가 예. 이제 대신해서 이장 역할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오베는 매일 아침 동네 순찰을 하는 그럼 뭐랄까요? 마을 방범대 같은. 그렇죠. 예. 해병대 전후회 같은 건가요? 예. 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서울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구나 그렇죠. 싶기도 했어요. 조금은 한적하게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에서 펼쳐지는 얘기죠. 네, 옆집에 사실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아파트로 가득한 서울에서는 이 오베라는 남자가 활동하기에 정말 어렵겠구나. 네. 오베라는 남자는 이제 불만 투성이로 살겠죠. 그렇죠. 서울 어디 아파트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답답해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오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베가 은퇴를 한 세대라는 데 있어요. 59세의 남자라고 나오죠. 네. 뭐 거의 60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오베가 자기 아래 세대들 그러니까 31살로 나오는 이 30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 믿어합니다. 네, 못마땅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내릴 줄 모르고 뭐 어떻게 도대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냐 하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루 종일 점심이나 처먹었으면 하는 인간들로 나라가 꽉 찼다. 좀 느긋하게 살면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그들이 오베에게 말했다. 일자리 부족과 그로 인한 나이든 세대의 은퇴에 대해 설명하는 와중에 말이다. 한 세기의 3분의 1을 한 직장에서 보낸 사람, 그들이 오베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벼랑간 오베는 빌어먹을 세대가 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31세이고 너무 꽉 끼는 바지를 입으며 더 이상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길 원치도 않는다. 공들여 턱수염을 기른 엄청난 수의 인간들이 직장을 옮기고 아내를 갈아치우고 자동차 상표를 바꿨다. 딱 저렇게 지들 기분이 당길 때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읽으면 저는 좀 오베라는 이 아저씨 싫다 이런 생각이 네. 머릿속을 팍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맞는 말들도 있네요. 어떤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베가 비판하는 그 내용 안에 네. 이 3차 산업조차도 넘어선 어떤 봉이 김선달과 같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땀 흘려 일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어떤 장치를 해놓고 점심 뭐 먹을지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불만이 어떤 꼬장꼬장한 기성세대의 불만일 텐데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커피도 먹지 않고 다 믹스커피만 먹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베가 갖고 있는 어떤 불만이 저는 현재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네. 어떤 세대론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세대론의
그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세대론으로 포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세대론이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세대론이라고 하면 현재의 어떤 언론의 그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세대 갈등,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대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면 보통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의 20, 30대 그리고 3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현재의 5, 60대의 어떤 갈등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현재의 그 5, 60대들과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 청년 세대들 간의 충돌이 현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극심하죠. 네. 인정하시는군요. 네. 그건 정말 극심하죠. 예. 네. 어떻게든 이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한 사람으로서 어른 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뭐 20대의 가정을 갖고 뭐 집을 얻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맞아요. 상황에 직면했으니까요. 상황이 달라요, 일단. 그때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상황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니 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다른데 네. 거기서 충돌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땐 그런 거 없었다. 우리 땐 그러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오베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인식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을 단순히 한 까칠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엄격한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틀을 깨어나가면서 네. 그 자기 세대의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화합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네.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이런 세대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완고한 보수주의자라는 것을 저는 오베의 고독과 네.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경환 씨가 말씀하셨죠. 예. 네. 예, 오베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살아계실 때 늘 가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추억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 말이 없어지시고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행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도 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꾸려나가야 했던 네. 것이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오베가 갖게 됐고요. 네. 또 그러면서 뭐 집을 직접 짓는다던가 수리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그런 자수성가의 전형이 바로 오베인데 네. 저는 이런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편견. 네. 즉 너는 왜 나처럼 못하니? 너도 나처럼 해야지. 나도 했잖아. 봐봐. 내 성공을 봐.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바로 네. 그 오베의 좀 완고함으로 네. 또 빚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톨이처럼 정말 외로운 오베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여인을 만나니까 네. 더 극적인 러브스토리로 다가왔는데요. 바로 소냐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오베가 결국은 열차의 청소부로 일을 하죠. 네. 뭐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은 열차 청소부로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 소냐라는 여인을 알게 되고는 막 옷도 급하게 빌려 입고 네. 가서 이 소냐 따라서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한참 동안 열차를 타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이 둘이 과연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가 살짝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뚱한 표정을 한 슬퍼 보이는 푸른 눈동자를 가진 살짝 어설픈 근육질 소년이 기차에서 소녀 옆에 앉았던 그날 이전에 그녀가 인생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은 딱 3가지였다. 책, 아버지, 고양이. 그녀가 남자의 눈을 끈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온갖 별의별 구혼자들이 접근했다. 큰 키에 검은 피부의 남자, 혹은 작은 금발 남자, 재미 좀 보려는 남자, 둔한 남자, 고상한 남자, 허풍 떠는 남자, 잘생긴 남자, 탐욕스런 남자. 만약 그들이 숲속 외딴 곳에 나무를 짓고 항상 권총 한두 자루를 들고 다니는 소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대개는 그녀에게 조금 더 치근거렸을 테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기차에서 그 소년이 옆에 앉았을 때 그녀를 보는 방식으로 마치 그녀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녀인 양 소녀를 보지 않았다. 때때로 특히 처음 몇 년 동안 그녀의 여자친구들은 그녀가 한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냐에게 오베는 결코 뚱하지도 거북하지도 까칠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첫 저녁 식사 테이블에 올라있던 살짝 부스스한 분홍색 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입던 갈색 정장이 살짝 꽉 끼는 널찍하고 슬픈 어깨였다. 그는 정의와 페어플레이와 근면한 노동과 옳은 것이 되어야 하는 세계를 확고하게 믿는 남자였다. 훈장이나 학위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래야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종류의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소냐는 알았다. 소냐와 오베가 만나서 열차 연애를 하는 예. 네, 장면들 설레지 않습니까? 이 풋풋함이 오베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이 연애의 감정, 마치 운명처럼 소냐를 딱 만났을 때 작동하기 시작한 그 연애의 기능, 네. 자기 몸속에 있었던 자기도 몰랐던 기능이 발휘된 거죠. 그런데 소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소냐 옆에 주변에 치근대는 남자들은 많았던 건데,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네. 이 오베에 있어서 소냐는 흑백인 삶의 색채를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냐는 정말로 오베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한 소냐와 오베는 그 여행을 떠나죠. 네. 스페인에서 이렇게 그 버스 여행을 하다가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 비극적인 사고로 이 임신하고 있던 소냐는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후유증을 입고 맙니다. 그는 말도 안 되게 큰 그녀의 가방들을 버스로 옮겼다. 운전사 옆을 지나갈 때 와인 냄새가 났지만 스페인 사람들의 방식이려니 결론을 내리고는 그냥 내버려뒀다. 좌석에 앉았을 때 소냐가 오베의 손을 그녀의 배에 갖다 댔고 그는 뱃속의 아이가 발차기 하는 걸 느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베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따라 버스의 중간쯤 갔을 때 버스가 요동쳤고 중앙 분리대를 긁더니 한순간 침묵이 찾아왔다. 마치 크게 심호흡을 하듯. 그리고 나서 유리가 터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금속이 뒤틀리며 무자비하게 째지는 소리를 냈다. 버스 뒤에 있던 차들이 충돌하며 난폭하게 버스를 으스러뜨렸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졌다. 그는 결코 그 소리를 잊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느꼈던 철저한 무력감은 이후 남은 인생 내내 밤마다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난 첫 주 내내 그녀의 병상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의사 하나가 병실로 들어와 오베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한 목소리로 그녀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베는 그 의사를
굳게 잠겨있던 문을 뚫고 내동댕이 쳤다. 아내는 안 죽었어. 그가 복도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죽은 것처럼 굴지 말란 말이야. 병원의 누구도 다시는 감히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오베는 이러한 불행을 겪었을 때 정말로 참혹했겠죠. 뭐 그런 마음을 어떻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소냐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요. 또 그녀가 비록 처참한 이 불행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저는 이 소설 한 3분의 2 지점보다 조금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그리고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이의 태동을 느꼈던 오베. 버스 운전기사가 와인 냄새를 풍겼지만 스페인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탔던. 하지만 크나큰 사고로 결국 유산하게 되고 다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게 됐으며 소냐는 장애인이 되죠. 이 장면이 마치 저는 이전에 다뤘던 소설 허즈밴드 시크릿에서 자니 크롤리를 죽였던 남편의 고백처럼 이 인물들이 특히 오베가 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크나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사실 그렇게 크게 방점을 두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냐라는 캐릭터가 저는 이 소설에서는 좀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소냐는 오베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죠. 현재 없기 때문에. 네. 물론 과거 이야기가 서술되긴 하지만 전부 오베의 입장에서 서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냐는 거의 완전 무결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 예쁘기도 예쁘고요. 예, 예쁘고 그리고 오베가 아무리 까칠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해도 그것을 모두 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또 자기가 그토록 심각한 어떤 사고 후유증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좀 과잉 행동 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면서 훌륭한 교사로서 또 역할을 해내는 소냐를 천사로 예.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오베가 이제 소냐가 죽은 다음에 그녀의 뒤를 따라가야겠다. 자살을 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동기로 삼는 것은 소설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나치게 좀 지나치다. 예. 그러니까 소냐와 오베의 관계가 또 그 소냐라는 인물이 특히 너무 사람 같지 않다. 이상적이군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냐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냥 동경했고요. 오베와 함께. 오베와 함께 소냐에 대한 사랑을 쏟았고, 저 역시도.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안타깝게 다가왔고. 예. 오히려 좀 과하다 싶은 캐릭터는 파르바네. 예. 네, 그 이웃이 보여주는, 캐릭터로서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좀 과하게 다가왔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소냐가 죽은 다음에 소냐를 대체하는 인물로 바로 파르바네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그 두 인물은 이 소설에서 같은 캐릭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소냐는 이 소설에서 분명히 없는 사람이지만 두 가지의 그 캐릭터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게 하나는 파르바네고요. 또 하나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그 소냐가 살아생전에 무척 좋아했다고 하죠. 네. 오베가 그 고양이를 받아들이고 파르바네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떠나버린 소냐가 오베에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저는 재현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파르바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우선 이들 가족이 오베의 앞집으로 네.
이사 온 네. 새로운 이웃이라는 네, 걸 이웃이에요. 강조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가족은 딸 둘이 있고 한 명은 지금 파르바네의 뱃속에 임신 네.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웃에게 빌린 그들이 이웃에게 빌린 어떤 큰 트레일러로 후진을 하다가 오베의 우편함을 찌그러뜨려 버리는 네. 사고가 발생하죠. 그리고 주차도 못 하고 있으니까 오베가 대신해 주고요. 음. 츤데레라 그러죠. 그런 캐릭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베한테서. 네. 파르바네를 오베가 막 귀찮아하면서도 그녀의 부탁을 또 다 들어줍니다. 네, 들어줍니다. 계속 자살을 방해하는 거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달라는 거 빌려주고 고쳐달라는 거 고쳐주고 또 남편이 다쳤어요. 결국 빌려줬던 사다리를 가지고 뭘 하다가 남편이 다쳤으니 빨리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라 하는 네가 왜 나한테 명령하냐 이런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오베는 데려다 주죠. 예, 운전기사 노릇을 네, 운전기사 하죠. 노릇을 하고 또 뭐 주차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읽어드리려는 부분은 파르바네에게 오베가 운전 교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 되게 저는 제목만 딱 보고서도 이거 사단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어요. 네. 보통 그 남편과 아내가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그 분쟁의 원인이 네. 남편이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 줄 운전 가르쳐 때라고 줄 때.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약간 티격태격하는 네. 두 남녀가 운전 교습을 시작했는데 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읽어볼까요?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계기판을 보았다. 어떻게 출발해요? 클러치를 밟아요. 오베가 살짝 엄하게 말했다. 파르바네가 뭔가를 찾듯 좌석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오베를 보더니 비위를 맞추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클러치가 어느 건데요? 오베의 얼굴에 못 믿겠다는 표정이 한가득 떠올랐다. 파르바네의 표정이 즉시 삐뚤어졌다. 저는 자동 변속 면허를 따고 싶다고 했잖아요. 왜 당신 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냥 두면 퍽이나 제대로 된 면허를 따게 될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마요. 파르바네가 소리 질렀다. 소리 안 지르고 있어. 오베가 소리 질렀다. 맨 왼쪽에 있는 페달이 클러치요. 중간에 숨을 다시 내뱉으려 잠시 멈춰야 할 정도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그가 계속 말했다. 가운데 있는 게 브레이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엑셀레이터요. 맞물리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클러치에서 발을 천천히 떼다가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은 다음 출발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운전대를 잡고 차를 출발시킨 뒤 오베가 지시하는 대로 했다. 사부는 덜컥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순간 멈추더니 방문객 주차구역을 향해 커다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가는 바람에 하마터면 다른 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오베가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파르바네가 운전대를 놓고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부가 급정거했다. 후진! 기어를 후진으로 놔! 차를 들이받을 뻔했어요. 오베가 불편한 듯 조수석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여러 번 때리고 자기가 진짜로 빌어먹을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싶어 죽겠다는 둥 중얼거리더니 운전대 위에 두 팔을 털썩 올려놓고 얼굴은 소매에 파묻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SUV는 핀란드 여객선이 자신들의 뒤에서 덮쳐 깔아뭉개기 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빵빵거렸다. 그러자 오베의 내면에서 뭔가 뚝 부러졌다. 그는 차 문을 벌컥 열고 차 밖으로 나와 SUV를 천천히 빙 둘러간 다음 운전석 문을 획 열어젖혔다. 넌 초보였던 적 없냐? 운전사는 대답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 빌어먹을 등신 새끼가! 오베가 민머리에다 목에 문신을 한 젊은이에게 고함을 질렀다. 침이 좌석에 마구 튀었다. 목에 문신한 사내는 여전히 대답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오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젊은이의 멱살을 잡아 세게 끌어당겼고 젊은이는 차 밖으로 엉성하게 굴러떨어졌다. 그가 자기보다 35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사내를 어찌나 세게 SUV에 밀어붙였는지 차체가 삐걱댔다. 오베는 검지 끝을 민머리의 이마 중앙에 갖다 대고는 문신 사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얼굴을 바싹 붙였다. 한 번만 더 경적을 울렸다간 그게 네가 세상에서 하는 마지막 짓이 될 거다. 알겠냐? 파르바네가 입을 해 벌린 채 그를 보았다. 오베가 그녀의 발 아래 페달을 도도하게 가리켰다. 내가 뇌수술을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소. 차를 운전하라고 하는 거라고. 차에는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가 달려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멍청이들도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았다고. 그러니 당신도 할 거요. 그리고 그는 5단어로 된 말을 내뱉었다. 파르바네가 오베에게 들었던 가장 사랑스러운 칭찬이라고 언제까지나 기억하게 될 말을. 왜냐하면 당신은 완전히 멍청이는 아니니까. 저는 이 파르바네가 분명히 참 친절하고 그리고 뭔가 사근사근한 캐릭터라는 그런 것을 이 소설 안에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뭐 국한되기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웃이라는 문제예요. 이 이웃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촌의 개념이 아니라 좀 정신분석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이웃에 대해서 그 유명하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그래서 언급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만약 그 명제를 다르게 바꾼다면 자신은 그것을 따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바꾸는 명제는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의 명제로 바꾼다면 기브 앤 테이크의 좀 느낌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오베라는 인물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현실적인 명제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럼요. 명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웃이라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묻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묻고 있죠. 오베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투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베라는 인물은 극히 세속적인 이웃에 대한 어떤 윤리를 실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제. 사실은 그것이 종교적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니 그것을 실천해라가 사실은 원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것은 아니고 절대 명제에 가까운 거죠.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어떤 작용이죠. 율법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심리학에서도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오베도 거기에 충실해서 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라는 인물은 문학적으로 본다면 그 문학사적으로 남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 명제에 도달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쪽으로 바뀌어가는가 그것을 좀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저는 그 지점이 그러니까 파르바네를 비롯해서 그 미르사드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청년은 동성애자예요. 네. 근데 이 동성애자를 또 오베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야? 게이야? 라고 처음에 그런 폭력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를 일원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민자, 동성애자, 뭐 이런 어떤 사회의 소수자들을 오베라는 완고한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다른 이질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가. 그러면서 오베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는가. 이런 그 윤리를 네. 지금 프레드릭 베크만이 또 오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흥미로운 장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웃에 대한 그리고 파르바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봤던 그 영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랜토리노예요. 네. 네.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저도. 저는 이 프레드릭 베크만이 만약 뭐 이 방송을 듣지 않겠지만 이 언급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랜토리노를 프레드릭 약간, 베크만이 분명히 보고 어떤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오베라는 남자와 그 영화에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정말 많이 닮았죠. 겹치죠. 차도 나오고요. 네. 차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 차를 물려주잖아요. 네. 그것도 이민자 소년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랜토리노에서 보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예, 남자로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수구주의에 가까운 그런 그 인식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최후를 다름 아닌 동양에서 온 몽족이라는 소수 민족의 그 소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런 어떤 것이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아름답게 자신의 말로를 선택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였잖아요. 저는 오베라는 남자도 뭐 애석한 얘기입니다만 그 영화의 인식틀에서 사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뭐 거기까지 나아간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잔디에 들어오면 총을 쏴버린다고 그랜토리노에서 엄포를 놓는데 얘기는 안 했지만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베 집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오줌을 싸고 가는 늘 산책하면서 오줌을 싸고 가는 강아지. 그 강아지한테 전기 통하게 하려고 장치를 만들 생각까지도 하잖아요. 오베가. 그런 심술궂은 면도 비슷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파르바네라는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만나면서 이 완고했던 오베가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요. 또 마지막에는 정말 그 동네에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집을 수리해주기도 하는 그런 친절한 아저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엔딩에는 약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해피엔딩, 너무 해피엔딩이고 이웃들 모두 화목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런 톤이라서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전에 미처 얘기하지 못한 캐릭터인데 기자가 있잖아요. 여자 기자. 레나라는 기자가 오베가 했던 그 잘못된 사고에서 사람을 구출해내서 생명을 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녔지만 오베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 레나라는 여자가 해결사처럼 등장해서 오베의 이웃인 루네와 아니타 부부의 그 관료제와의 그 다툼에서 결국 해결하는 게 레나잖아요. 한 명의 해결사가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갑자기 생뚱맞더라고요. 저는. 그러시군요.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경환 씨랑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 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복선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암묵적인 그 거래가 있을 거라는 걸 언급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베가 계속 인터뷰를 거부하는데 파르바네가 대신 나서서 내가 저 기자와 얘기를 해보겠다. 대신 저 기자를 뭐 물러가는 대신에 내 원하는 걸 들어달라. 이런 식의 어떤 교환을 얘기하고 분명히 파르바네가 이 기자에게 어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오베가 하는 일들을 얘기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서술해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레나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기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안에서의 해결이었기 때문에 무슨 뭐 데우스 엑스마키나처럼 갑자기 그 신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좀 확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베가 파르바네 가족들과 만나고 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3, 4년이 흐릅니다. 음.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오베가 이 잠들어 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장면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르바네가 이제 오베가 죽었구나, 세상을 떠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오베가 자기 장례식에는 절대로 복잡하게 하지 마라. 결국은 오베의 장례식은 굉장히 북적북적하게 진행이 되죠. 예. 네. 오베는 유언장에 이렇게 씁니다. 아드리안에게 사부를 줘. 나머지는 당신이 처리하면 돼. 집 열쇠는 줬으니. 고양이는 하루에 2번 참치를 먹고 다른 집에서 똥을 싸는 걸 싫어해. 그 점 신경 써주고. 시내 은행 서류 등등을 전부 맡긴 변호사가 있어. 계좌에 1156만 3013크로나 67외래가 있어. 소냐의 아버지가 물려준 거야. 그 양반이 주식을 했거든. 진짜 교활한 영감이었지. 나랑 소냐는 그걸로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 애들이 18살이 되면 100만 크로나씩 줘. 지미가 입양한 딸애한테도 같은 액수를 주고. 나머진 당신네 거야. 하지만 빌어먹을 패트릭이 돈 관리를 하게 놔두지 마. 소냐도 당신이 하는 걸 좋아했을 거야.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거주자 구역에서 차물게 놔두지 말고. 오베. 네. 이런 간략한 유언장인데, 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당신은 완전히 멍청이는 아니야.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자살일까요? 아니면 자연사일까요? 자살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자살을 마침내는 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자연사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자살에 더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오베의 이 자살이 그러니까 파르바네를 만나기 이전에 이웃들과 뭔가 가까운 관계가 되기 이전에 오베의 자살과 마지막의 자살은 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자살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오베에게 있어서의 자살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베가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자살, 그러니까 소냐가 그리워서 얼른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자살은 아직 자신의 삶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다 안 끝난 거예요. 서류나 뭐 이런 건 다 뭐 갖춰놨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대로 삶을 끝내버린다면 사실 오베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완고한 뭐 아저씨가 아내를 그리워해서 죽은 것이라고 끝나버릴 일이었겠죠. 네. 그런데 그 뒤에 파르바네를 만나고 이웃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이 오베의 경우에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새롭게 발견했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 자신을 더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정말로 끝마친 다음에 나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한 자기 결단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그렇죠. 그 소설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자살에 대한 노력이 있는데 그때 성공했더라면 의미가 달랐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이 좋다 나쁘다 저는 뭐 이런 가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살의 어떤 층위가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소설이나 인생이나 그 가운데 있는 디테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결과물만 놓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법의 문제이지. 문학이나 뭐 소설의 그러니까 그런 윤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가치를 두는 만큼 사실 뭐 삶이 풍성해지는 것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서양의 경우에는 이 묘비명을 많이 남기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묘비명이 뭐 예를 들어서 버나드 쇼의 경우에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 좋아하는 네.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재밌네요. 네. 또
유명한 문학자죠. 문학 그 소설가인데 스탕달의 경우에는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네, 이렇게 남겼고요. 멋있네요. 또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또 묘비명 중에 하나가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계속 그런 묘비명을 이렇게 클릭만 해도 묘비명이 나오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어서 저도 해봤는데 네.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나왔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박경환 치고 해보니까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나와요. 네. 근데 제 생각도 비슷하거든요. 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묘비명에 그렇게 남긴다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나라면 어떤 유언을 남길까? 그리고 뭐 만약 나의 묘비명을 쓴다면 나는 스스로 뭐라고 쓸까? 물론 저는 어떻게 쓰시겠어요? 예, 저는 결코 땅에 매장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화장 하고 싶은데 여하튼 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서야 나는 나를 놓아준다. 그 경환 씨의 그 묘비명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하네요. 네. 그때 경환 씨는 이젠 나는 자유로워졌다는데 저의 경우에는 항상 저는 제 삶에서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게 나라는 자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면 드디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묘비명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전 묘비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묘지가 화장하니까. 일단 묘지도 없고 화장도 화장인데 화장에서도 납골당에 놓곤 하잖아요. 네. 그 납골당 뭐 좋은 자리는 500만 원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봐야 되는 자리,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 납골당에도 이제 자리가 막 좋은 자리, 명당 자리 따로 있는데 그 자리조차 없는 게 제가 지향하는 거라서 네. 묘비명은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한번 오베가 생각해보는 거죠.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니까 우린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오베에 대해서 저희가 뭐 까칠한 품격이라고 뭐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오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주로 까칠함 쪽이었네요. 사실 품격을 이야기하려면 이 소설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가 어떠한 그 어른으로서의 그 인식을 보여주고 또 행동을 하는가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네. 까칠한 듯 하면서도 결국엔 가서 라디에이터 고쳐주고 네. 주차 대신 해주고 여러 가지 면모를 보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주는 걸, 뭐 이렇게 정말 아이고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투덜투덜 대면서도 전부 해주는. 동성애자인 소년이 오갈 데 없을 때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예, 네, 오베가 어떻게 까칠한 품격을 발휘했는가는 낭만서점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네. 그 하나하나 소소하지만 또 큰 울림을 주는 에피소드들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PD님은 오베라는 이 남자를 닮고 싶으시대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PD님이 또 부산 출신 사나이거든요. 아하. 뭔가 보수성도 약간, 좀 맞닿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보수성은 잘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잘 안 챙겨주는 듯하지만 무심한 듯하지만 또 이렇게 뒤에서 잘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기도 한데 네. 오베라는 남자처럼 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근데 저는 아마 못 될 것 같아요. 그런 남자는. 그러니까 저는 네. 성향도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니 뭐 성향뿐만 아니라 이런 오베라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맥가이버가 돼야 돼요. 물건을 잘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전 못해요. 네. 기계를 잘 못 만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문과생으로서 저는 오베와 같은 그런 나눔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그걸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오베가 잘 하지 못했던 이 소녀에게 조그마한 소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걸 잘 못하잖아요. 네. 책 읽어주는 거 대신해서 잘하실 것 같아요. 막 구연동화 해주면서 그렇죠. 네. 그런 거 연습 좀 네. 말년에 가서. 근데 목소리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반대 캐릭터시네요. 목소리는 뭐
떼실 것 같아요, 그때. 아, 그럴까요? 목소리가 제일 늦게 늙는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성대의 노화가 제일 늦는다고 하는데. 예. 네. 이렇게 저희 까칠한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하기로 했을 때는 막 나온 시점이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서 저희가 이 책을 좀 많이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네.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거의 그 순위권에 근접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네,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고 소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네. 책이죠, 병원 씨?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 다니엘 글라타우어의 책입니다. 네. 네. 이 책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 띠지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재밌어요. 진짜예요. 느낌표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정말 재밌는지 저희도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책 미리 읽어보시고요. 저희 방송 다음 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